여기, 이번에 저희가 매매로 들어온 집인데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그렇게 말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네라고 되묻는 순자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교차했고, 낯선 남성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들어가 있고, 이사 날짜 협의하려고 왔습니다. 순자는 미친 사람을 보는 듯 남자를 밀쳐내고 바로 동사무소로 뛰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아들 김진수, 사위 박성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진실을 캐물었다. 처음에는 둘 다 그게 뭐냐며 잡아떼더니 이내 입을 모아 어머니, 그거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변명했다. 며느리는 말했다. 세금 때문에요. 그냥 명의만 바꾼 거예요. 실소유자는 여전히 어머님이세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이미 팔린 집이었다. 그것도 순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 사위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형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한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어머니, 도장 다 찍으셨잖아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리를 스쳤던 과거 장면이 있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 병원비 신청서라며 건넸던 종이 뭉치. 순자는 안경 없이 대충 보고 도장을 찍었고, 며느리는 고마워요. 어머님이라며 밝게 웃었다. 그게 명예 이전 동의서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때 무엇을 서명했는지 몰랐고 화났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신체가 떨려왔다. 숨이 가빠졌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무지와 순진함이 이 모든 파국을 불러왔다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그랬니? 울부짖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표정을 감췄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 의해서라면,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위. 그들은 내 집을 몰래 팔았습니다. 내 허락도, 내 동의도 없이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고, 고시원 한 칸짜리 방에서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진 순간부터 다시 세상과 맞서기까지의 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순자는 73. 서울 외곽의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역사였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남편과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었다. 남편 최종수는 살아생전 자수성가형 인물로 조그마한 철공소를 운영하며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렸다. 먹고 살기 빠듯했던 1980년대, 빌라 하나를 전세로 시작해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었고, 지붕 위에 손수 기와장을 얹으며 이 집은 순자 당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지만 순자는 여전히 그 집을 지켰다. 마당엔 코스모스가 피었고 부엌에는 옛날 냄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추억 그 자체였고
그 추억은 순자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3월 초에 흐린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마른 이불을 개고 있었다. 여기 이번에 저희가 매매로 들어온 집인데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그렇게 말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네라고 되묻는 순자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교차했고 낯선 남성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들어가 있고 이사 날짜 협의하려고 왔습니다. 순자는 미친 사람을 보는 듯 남자를 밀쳐내고 바로 동사무소로 뛰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아들 김진수, 사위 박성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진실을 캐물었다. 처음에는 둘 다 그게 뭐냐며 잡아떼더니 이내 입을 모아 어머니, 그거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변명했다. 며느리는 말했다. 세금 때문에요. 그냥 명의만 바꾼 거예요. 실소유자는 여전히 어머님이세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이미 팔린 집이었다. 그것도 순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 사위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형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한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어머니 도장 다 찍으셨잖아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리를 스쳤던 과거 장면이 있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 병원비 신청서라며 건넸던 종이 뭉치. 순자는 안경 없이 대충 보고 도장을 찍었고 며느리는 고마워요. 어머님이라며 밝게 웃었다. 그게 명예 이전 동의서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때 무엇을 서명했는지 몰랐고 묻지도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신체가 떨려왔다. 숨이 가빠졌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무지와 순진함이 이 모든 파국을 불러왔다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그랬니? 울부짖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표정을 감췄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그동안 찍힌 모든 도장을 꺼내 불태웠다. 무기력감, 배신감, 존재가 흔들리는 절망이 그녀의 손을 덜덜 떨게 했다. 며칠 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부동산 업체 직원들과 이삿짐 센터, 인부들이 들이닥쳤다. 순자는 대문을 막아서며 소리쳤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세입자도 아닌 무단 점유자일 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뻔했다. 등기부상 주인이 아닌 이상 퇴거 대상입니다. 경찰의 말은 칼처럼 순자의 가슴을 찔렀고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사다리차에 실려 마당으로 하나둘 내려왔다. 텔레비전, 옷장, 냉장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썼던 낡은 이불까지.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긴 내 집이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순자는 서울 동쪽 외곽의 한 고시원으로 옮겨졌다. 친구가 겨우 연결해 준 방 한 칸짜리 공간. 부엌도 없고 창문도 없는 방. 그 방 안에서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떠올렸다. 마당에서 뛰놀던 손자들, 명절마다 북적이던 식탁, 부엌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기침 소리.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 남았다. 아니, 자신조차 무너진 느낌이었다. 순자는 그날부터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고시원 생활은 말 그대로 버텨야 하는 삶이었다. 처음엔 그 좁은 공간이 감옥 같았다. 2평 남짓의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 벽에 붙은 달력, 그리고 작게 켜지는 형광등이 전부였다. 마주보고 앉을 공간조차 없는 방에서 순자는 하루하루를 숫자처럼 흘려보냈다. 겨울엔 찬기가 들어왔고 여름엔 숨이 막혔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엔 언제나 긴 대기 줄이 있었다.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척은 늘 불쾌할 만큼 가까웠다. 밤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라면 끓이는 소리,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것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순자는 처음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방 안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내 집이 있었어. 내 집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한 번 바뀌었을 즈음 그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더 이상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들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었다. 김순자, 73. 주소지 없음, 가족 없음, 재산 없음, 병원에 가도 보호자 번호를 적을 수 없고 핸드폰 요금조차 자동이체가 막혀 끊겼다. 그 와중에도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왔다. 한 달 62만 4천 원, 고시원 월세 38만 원, 식비 20만 원, 약감 5만 원. 남는 건 5천 원도 안 됐다. 생존이라기보단 연명이었다. 하루 두 끼는 밥이 아니라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편의점의 20일 삼각김밥이 그녀의 식사가 됐고 따뜻한 국물이 그리울 때는 근처 복지관의 무료 급식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야 하는 그 시간이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나도 어제까지는 밥 해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란 이상하게도 익숙함에 무너지는 법이다. 순자는 어느새 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감정은 무뎌졌고 분노는 방향을 잃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었다. 집을 잃은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연락하면 다시 아들 얼굴을 보게 될까봐, 혹은 사위와 마주치게 될까봐.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건 그들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사람은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연락하지 못한다. 순자도 그랬다.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한 끝에 그녀는 그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한밤중엔 AM 주파수로 방송되는 성경 채널을 들으며 잠들었다. 낡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는 최소한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나인구라는 남자 노인이 라면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이 시간엔 밥집 다 닫잖아요. 무심하게 건넨 그 인사의 따뜻함이 순자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몰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나인구는 말없이 라면 국물을 내밀었다. 그날 이후 둘은 말을 트게 됐다. 가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변하더이다. 나인구도 사연이 있었다. 아파트 전세금이 날아간 뒤 부부가 이혼하고 딸과의 연락은 3년 넘게 끊겼다고 했다.
그와의 대화는 순자에게 낯선 위로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감정은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순자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복지센터에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했다. 센터 직원은 처음엔 만류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신데요. 혹시 건강이 하지만 순자는 말했다. 몸은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죽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직원은 멈칫했고 마침 구인 중이던 시니어 마트 시식봉사직에 그녀를 연결해 주었다. 하루 3시간 시식용 어묵을 나눠주는 일이었다. 순자는 흰색 앞치마를 입고 드시고 가세요를 반복했다. 한두 명의 무례한 손님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어떤 날은 아이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라며 웃어주기도 했다. 그 웃음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커피 우유를 마시며 바라본 석양은 이상하게도 눈물 나게 예뻤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상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일하던 아들의 아내를 마주쳤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잘 지내니? 며느리는 당황했다.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 어색한 말 한마디에 순자는 다시 자신이 가족에서 잘려나간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며느리는 죄책감 대신 피로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난 이제 남이구나. 그날 밤 순자는 라디오를 끄고 혼잣말을 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자 저주였고 생존의 방식이었다. 배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배신 이후에도 버티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그걸 매일 견디며 살았다. 다음 날도 어묵을 나눠주고 다음 주도 고시원에서 이불을 개며 그렇게 살아간다. 아무도 몰래 집을 팔았던 그 가족들은 오늘도 평온할 것이다. 그러나 김순자는 이제 침묵하지 않는다. 세상이 듣든 안 듣든 그녀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지킬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시원 복도엔 찬 바람이 돌았다. 중앙난방이 고장이 나서 이틀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버텨야 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 연락했다. 진수야, 보일러가 안 되네. 고쳐야겠어. 그럼 며느리가 답했다. 기사 부를게요, 어머님. 그렇게 그녀는 오래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는다. 외려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이 든다. 적어도 이제는 내 책임이야.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해.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고 서러운 세계 안에서 조용히 중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우편물이 고시원 앞으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서울시 노인복지과. 내용은 최근 접수된 노인 재산 피해 상담 사례 조사 참여자 요청서였다. 우편을 받고도 순자는 며칠간 그것을 뜯지 않았다.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자기가 진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고 서울시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거기서 순자는 자신의 사연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로 정리했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경위, 서류 위조 의혹, 사전 동의 없는 명예, 이전, 매각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협박에 가까운 가족의 태도를 조목조목 말했다. 상담사는 기록지를 넘기며 몇 번 눈을 떴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집을 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빼앗겼다는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 말에 김순자는 혼란스럽고도 억울했다. 그러면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다들 가족이니까요. 누구를 고발하겠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족쇄와 같았다.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이기에 누구보다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말할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상담센터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줬고, 순자는 노인권익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서류를 분석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정교하게 준비했네요. 어르신 도장이 다 찍혀 있고, 당시 공증이 된 계약서도 있으니 명예 이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심리적 강요, 설명 부족, 정보 비대칭이 입증되면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단 아주 미세한 틈 같은 것이었다. 김순자는 말했다. 소송에서 뭐 하겠어요? 집은 이미 다른 사람 건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변호사는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남아야 합니다. 다음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며칠 뒤 복지관에서 노인 재산보호 교육이 열렸다. 김순자는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았다. 연단의 선 사회복지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자녀에게 명예 이전을 해준 분 계신가요? 반쯤은 손을 들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례들이 쏟아졌다. 동의 없이 집을 팔아버린 자녀, 요양원 보내려고 위임장을 받아낸 며느리, 치매로 몰아가서 후견인 신청한 딸까지. 하나하나가 김순자의 이야기를 복사한 듯 했다. 강의가 끝난 후 작은 모임이 열렸다. 혹시 가족 때문에 집이나 재산 관련 문제가 생기신 분 계세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처음 입을 열었다. 저는 손자가 제 도장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전 며느리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조금씩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김순자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저도 그래요. 제 집을 몰래 팔았어요. 아들하고 사위하고 며느리가 다 같이요. 그날 김순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수치가 아닌 정당한 분노로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 방 안의 노인들이 김순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한 위로였고 동시에 하나의 선언이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리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는 매주 열리는 사례 나눔 모임에 참석했다. 이름도 없는 회의였지만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자리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상처와 용기만이 존재했다. 순자는 변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슬픔을 단단히 쥐고 그것을 말로 풀어낼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복지센터의 요청으로 노인 대상 재산권 교육 인터뷰 영상에도 참여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도장을 찍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설명 안 하면 찍지 마세요. 설명은 이해될 때까지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그 영상은 복지관 곳곳에서 상영됐고 그녀는 작은 영웅이 되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쫓겨난 한 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면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과는커녕 해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괜찮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미움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 침묵이었던 지난 세월을 거쳐 그녀는 드디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를 깨우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김순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고, 여전히 마트에서 시식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그녀의 이름은 유명해졌다. 재산 사기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 용기 낸 증언자, 도장을 조심하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불리며 각종 노인권익 캠페인에 초청받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뷰 영상이었다. 다음은 라디오 출연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사연을 뉴스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할게요. 다 말할게요. 이름도 내고 얼굴도 나가도 돼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제작진은 그녀의 과거 사진, 집의 옛 모습, 등기부 사본, 사기 과정이 담긴 상담 자료, 그리고 인터뷰를 모아 25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방송 당일 순자는 고시원 공동 거실에 작은 텔레비전을 켜고 라면을 먹으며 화면을 지켜봤다. 화면 속 그녀는 정갈한 옷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 집이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비 서류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복지관과 지역청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고시원 입구에는 익명의 편지가 붙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단순한 사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에게는 생존 매뉴얼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계선이 되어 주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 김진수와 마주하게 된다. 시청자 제보 코너를 통해 방송이 송출되었고 김진수는 방송을 본 지인의 연락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망신줘요? 집 이야기 그렇게 터뜨려야 속이 시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망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다. 내가 한 일을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야. 아들은 얼굴이 굳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순자는 대답했다. 끝났지. 내 입장에서. 근데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내 삶은 계속돼. 그리고 너한텐 이게 끝일 수 없을 거야. 그 장면은 고요했지만 무서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 역시 뒤늦게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혹시 우리 그날 일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순자는 단호히 말했다. 오해가 아니라 기만이야. 설명하지 않았잖아. 속였잖아. 그게 고의가 아니면 뭐였겠니?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침묵이 더 이상 상처를 막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순간 그녀는 말했고 세상은 그것을 들었다. 방송 이후 순자는 더 큰 무대에 초대받는다. 국회 청문회 자문회의에 고령자 재산 피해 사례 증언인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양복을 차려입고 의사당에 들어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서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가족이 이용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믿은 것, 너무 믿은 것.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한 빈틈을 사회가 막아야 합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고 국회의원 몇 명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상이 아닌 진실 위에 서 있었다. 그 무렵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필체는 익숙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방송에서 말한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아. 엄마, 저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쥐고 있다가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후 그녀는 고령자 재산교육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했고 각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의에 얼굴을 내밀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버텨내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버틴 게 아니에요. 말했기 때문에 산 거죠. 말하지 않았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는 말한다. 고통은 혼자 견디면 상처가 되고 함께 나누면 목소리가 된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김순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집을 잃은 한 노인이 이름도 없던 고시원 방 한 칸에서 세상을 향해 외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방송을 타고 문서를 타고 정책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교훈이고 누군가에겐 위로였으며 누군가에겐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방송 이후 몇 달이 흘렀다. 고시원 복도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돌았고 순자의 손엔 마트에서 받은 시식용 어묵 포장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 삶은 변한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어디선가 김순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 어떤 중년 여성이 말했다. 할머니, 혹시 그 김순자 어르신 아니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 일 보고 정신 차렸어요. 동생한테 집 넘기려다가 멈췄거든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은 순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삶의 경고가 되었고 누군가의 보호망이 되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긴 고통 끝에서 주어진 가장 값진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복지 아파트에 입주 기회가 생겼다. 중증 피해 고령자 우선 입주 대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이다. 순자는 처음엔 망설였다. 고시원은 좁고 불편했지만 모든 나락을 견뎌낸 생존의 터전이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 보금자리는 서울 북부의 복지단지에 위치한 공공주택이었다. 방 2칸, 작은 부엌,
햇살이 드는 창. 순자는 처음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쓸었다. 내 거구나. 이건 정말 내 거다. 고요하고 따뜻한 그 공간은 오랜 시간 타인의 무관심과 가족의 배신을 버텨낸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명백한 소유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주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다. 이제 할머니는 바빠요. 월요일엔 그림책, 수요일엔 반찬 나눔, 금요일엔 시니어 자조 모임. 하루하루가 바빴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삶을 다시 흐르게 했다. 특히 시니어 권익자조 모임에선 그녀가 좌장을 맡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고령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공유했다. 거기에는 김순자처럼 가족에게 당한 사람, 집을 강제로 빼앗긴 사람, 심지어 치매 진단서를 위조당해 시설에 갇혔던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에게 가족은 때론 사회보다 잔인해요. 그러니 가족이란 이름에도 증거가 필요해요. 도장은 마음으로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찍는 겁니다. 한편 그녀에게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는 가족이 있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침묵했다. 방송이 나간 이후 그들은 지역을 옮겼고 새 직장과 새 아파트로 삶을 계속했다. 그들은 엄마 없는 삶을 선택했고 순자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을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젠 나도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그 질문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응이라고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복수는 되갚음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난 이겼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느 날 그녀는 한 봉투를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 김진수의 이름으로 된 친필 유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엄마, 이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엄마를 팔았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엄마 꿈을 꿨어요. 그 집을 나 혼자 들어가고 엄마는 마당에서 쫓겨나는 꿈이었어요.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도망치고 있고 이 편지 역시 비겁한 도망입니다.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당신이 말한 그 한마디가 내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아. 이제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하루 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 또 책을 읽었다. 옛날 아주 먼 나라에 자기 삶을 다시 짓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아이들은 순자의 목소리를 따라 웃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삶. 그 자체가 복수였고 승리였다. 그녀의 방에는 이제 누구의 서류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직접 쓴 노란 메모지 하나가 벽에 붙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다. 다만 너무 믿었을 뿐이다. 이제는 나를 믿는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김순자의 마지막 사연이자 다음 세대의 첫 번째 경고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